안녕하세요. 김양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노동법, 우리가 챕터 1의 노동법 총론 들어갈 건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총론을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총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총론은 나올 수 있는 문제 주제는 뭐가 있냐 보시면, 자, 총살 부분의 기출 주제는요, 지금 노조법상 근로자성,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여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거,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25년도에 또 나오기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이제 나머지 3개 중에서 나오겠죠.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금기법상 근로자 사용자. 그죠? 이 4개 전부 다 논점들이 다 있고 판례들이 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머지 논점을 조금 더 중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금기법상 근로자 판례 우리가 두 문자 따서 다 암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금기법상 사용자 확장과 관련돼서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 입법 목적에 따라 다르고 어떤 케이스들을 판례로서 우리가 할 건지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다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원과 관련돼서 여러분 유리의 원칙, 그죠?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1차 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법단 취계였잖아요. 그죠? 법원의 우선순위, 효력 우선순위 법단 취계가 있는데 법령, 단협, 취약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 중에 노동법에 적용되는 특유한 법리로서 뭐예요? 상위 법원보다 유리한 하위의 법원이 있으면 그 하위 법원을 적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논점은 2개예요. 단협과 취약규칙, 요거 2개가 가장 전통적인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단협하고 취약규칙 사이에서는 유리의 원칙이 부정된다라는 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된 거는 취약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서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결론 말씀드리면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판례 우리가 본 적이 있고요.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죠.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만 아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거로는 노동 관행,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주제는 한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노동법의 법원. 자, 노동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뭐예요? 법관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노동법의 법원에는 요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실정노동법, 그 다음에 노동관행도 되죠. 규명, 사규가 인정되면 노동관행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치규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정법하고 이 노동관행은 일반적, 추상적인, 백관적인 법규범인 반면에 자치규범은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관적 법규범이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자치규범은 법원의 개념을 주관적인 재판규범으로 파악할 때 법원성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당사자 사이의 사건에, 그죠? 사건에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계약이나 당사자 그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협 이런 것들이 법원으로서, 그죠?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의의는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법원의 종류 보시면 실정노동법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국내법, 국제법 넘어가요. 자, 이거는 객관식용으로는 우리가 이걸 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되셨죠? 이거 다 1차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얻어갈 건 노동관행. 자, 노동관행 봅니다. 2문자. 규명사규예요. 규명사규. 그냥 그 2문자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입에다가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예요. 여러 번 해서. 보세요. 자,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라고 하면 계약이니까 계약은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지켜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행이 계약의 내용을 이루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려고 그러면 그냥 관행만 있다라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 관행이 규명사규라는 요건을 갖춰야지만 그제서야 구속력이 인정이 돼요. 보시면, 자,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다음 명입니다. 자,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사입니다.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규명사규 요겁니다. 됐죠? 그 다음 요게 하나의 판례고요. 그 다음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 요 정도 형성이 되면 노동관행의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요 뭐 규명사규 요거를 정확하게 좀 암기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관행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보통은 이거는 그냥 뉘앙스예요, 뉘앙스. 이게 뭐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어떤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그런 뭐 임금이나 상여금이나 뭐 이런 권리들 있죠. 그런 것들은 관행을 어느 정도, 그죠? 관행을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전적할 때 전적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 간의 인사이동이니까 적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 게 종료가 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동의를 말할 때, 그죠? 동의의 종류를 나누잖아요. 사전적 포괄적인 동의 되냐, 그죠? 요런 것들 나눌 때 그 동의의 형식으로서 관행으로서 동의가 인정이 되냐, 요런 거 할 때는 다소 엄격하게 조금 보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뉘앙스를 좀 아시고 넘어갑니다. 자, 노사 자치규범으로서 단위업, 취업규칙, 조합, 규약, 근로계약 등이 있는데요. 요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단협은 보시면 거기 보시면 밑줄 근데 계약으로 보든 규범으로 보든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판례는요 계약으로 봅니다. 판례는 계약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단협을 해석할 때 단협에 해석하는 그 원칙,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고요. 그 다음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분문서 해석하는 계약의 해석 방법이 원칙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우리 판례에 의할 때 법규범으로 봅니다. 법규범이기 때문에 규범을 해석하는 물리적인 해석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뒤에 가서 다 할 겁니다. 여기는 편하게 보세요. 자, 그래서 눈으로 그냥 읽을게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사전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취업규칙은 우리가 법규범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규범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작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변경하려고 할 때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리하게 변경이 될 때 집단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법적 성질이랑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법적 성질은요, 여러분, 왜 법적 성질을 뭐 맨날 막 학설이 왜 나와? 당연히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 실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성질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됐죠? 법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왜 법이 이렇게 맨날 개념을 분설을 하고 법적 성질을 왜 맨날 얘기를 하고 이해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효과도 다르고요. 실제로 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당연히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 의미가 없이 하는 건 없어요. 보세요. 부정례 보시면은 뭐 요거는 행정해석 판례 사용자의 지시는 법원상 부정된다. 1차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관행의 구성력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해서요. 보니까 관행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제목 보세요. 차량 운행 수당의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게 이게 차량 운행 수당이라는 게 관행의 구성력이 인정됐구나. 뭔가 지급되는 뭔가 임금에 관한 거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관행 구성력이 부정되는 사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적을 그대로 여기다 실어 놓은 거예요. 되셨죠? 아니, 당연히 임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관행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뉘앙스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부정되는 사례 전적부터 볼게요. 자, 동의 없는 전적이죠. 자, 요거 미리 다 지금 까는 겁니다. 자, 전적이라는 거는 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이랑은 다른 거죠. 적을 바꾸는 겁니다. 적을 바꾸는 거니까 사용자가 거의 바뀌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요건이에요. 그죠?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적이 애초에 무효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동의를 어떻게 유형화시킬 것이냐. 당연히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인 형태인데 그거 말고도 사전적 포괄적인 동의로 가능하냐, 노동 관행으로 가능하냐, 이런 논의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전적 보시면 자, 거기 밑줄 그세요. 밑줄 그세요. 자,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됐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자, 이거는 뭐 원심 판결에서는 뭐 계열 회사 간의 전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눈으로 보세요.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샤프로만 끊으세요.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이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니까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정근이나 전보와는 달라. 우리가 배우기로는 전직으로 보통 배웁니다. 그죠? 뭐 내용을 막 이렇게 막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어 자체를. 전직과 전적 요거 두 개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수업용으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돼 있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 여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됐죠? 끊으세요. 끊으세요. 자, 거기다 꺽쇠 표시합니다. 꺽쇠 표시. 사용자가 거기 꺽쇠 표시 하세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업 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꺽쇠 닫으시고요. 그죠? 이게 문제 소재예요.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로 이렇게 가는 관행이 있어서 이걸로 관행으로 동의 인정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규명사규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죠. 그래서 규율안은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쭉 있죠. 그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규명사까지만 나왔네요. 됐죠? 됐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 케이스에서는 결론이 동의로 전적 인정 안 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밑줄 근데 보세요. 대우그룹 내 계열회사 간의 전적이 20년 동안 계속됐다. 현존 관리직 사원의 30% 이상이 전적 경력을 갖고 있다. 요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이 케이스에서는 뭐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됐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거 동의 없는 요거 전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되셨죠? 요거 그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2번은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반가로 2번. 그러니까 여기 교과서에 있는 판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강약 조절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리딩 판례는 당연히 제가 같이 볼 겁니다. 아시겠죠? 2번은 가볍게 보세요. 요거는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재직할 당시에 밑줄만 샤프로 긋게요. 샤프로. 자,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 온 사실. 요거는 단순히 기대권이에요. 내가 퇴사를 했으면 여태까지 했던 거 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서도 뭔가 임금 인상분이나 그쵸? 그거를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소급해서 인정해줘가지고 그것까지 다 주고 퇴직금 재산 정해서 또 준다? 이거는 기대권입니다. 기대권. 이게 관행이 이제 성립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엄격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퇴사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기대 세모 표시 하세요. 기대 세모 표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소급해서 인상된 임금이랑 퇴직금 차액분을 받으리라라는 기대가 관행으로 이제 인정이 되려 그러면 네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들 사이에서 규범으로 단협이 퇴직자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노사 관행이 성립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쭉 밑에서 넷째 줄은 다 규명사규예요. 그거 쭉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밑줄 근대 보세요. 자, 단체 협약은요. 애초에 누구한테만 적용이 돼요? 퇴직자한테 단협이 적용되나요? 아니죠. 이 단협이 적용이 예상되는 자들한테 단협에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미치고요. 당연히 노조원이랑 사용자. 됐죠? 여기에만 미치는 게 원칙적이고 밑줄 그세요. 이미 퇴직한 근로자. 거기다가 X 표시하시고요.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종 선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의 노사 관행은 규범의식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규명사규 중에 규범의식 자체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 안 했습니다. 됐죠? 요거. 자, 그다음 관행형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례 볼게요. 1번 반가로 1번 차량 운행수당의 임금총액 산입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거는 지금 좀 첫 시간이라서 좀 자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판례가 지금 여러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다 이제 새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리 뒤에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빨리 넘어갑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볼게요. 얘는 왜 같이 하냐면 임금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임금 때문에. 자, 우리 판례에 의해서 임금이면 조문도 물론 있지만 임금이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명칭이든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판례가 이제 임금이라고 인정하는 그 요소들을 보시면 여기에요. 자, 평균 임금이라고 하려 그러면 어쨌든 임금성 자체가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그죠? 임금이라고 하면 그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시면 표지입니다. 임금이 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자, 키워드예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서 단협, 취약규칙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그쵸? 여기 취약규칙 여기에 관행도 들어가요.
됐죠? 여기 취약규칙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그죠?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아, 임금의 개념 요소 암기하세요. 자,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자, 지급 의무를,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죠? 의무하는 것이고, 자, 그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가요.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푸는 거예요. 자, 단협이나 취업 규칙, 급여 규정, 근로 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 여기 나오죠. 관행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의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그래서 관행까지 들어간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관행이 인정이 됐냐면, 자, 1회당 금 10,000원이에요. 1회당 금 10,000원이라는 지급 기준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운행 횟수에 비례해요. 10번 하면 10,000원 곱하기 10회 해가지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은행 횟수에 비례해서 계산한 금액을 차량 운행 수당으로서 요 항목으로 매월 임금 지급일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급 의무가 있냐 봤더니, 아, 관례적으로 줬구나. 노동 관행 인정하겠다. 됐죠? 관례에 의해서 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운행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려 주려는,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가 주장한 거예요. 이거 임금이 아니라 이거 그냥 장거리 운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이었다. 그래서 우리 임금은 실비 변상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 안 되잖아요. 사용자가 이렇게 주장했겠죠. 아니다. 이거는 장거리 운행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서 주려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그죠? 요거 받아들이지 않고요. 요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회당 하면 무조건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횟수로 카운트해서 준 거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그 운전기사라는 그 근로 제공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밀접하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넘어갑니다. 보시면 그 나머지 그 2번에 보시면은 그 특별 생산 경력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2절에 법원의 경합 보겠습니다. 법원의 경합은요, 우리가 법단 취계 일단 써 놓으시고요. 그죠? 법단 취계를 일단 써 놓고 법단 취계를 일단 써 놔요. 부등호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긋고요. 자, 단협하고 취업규칙 사이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결론은 암기하세요. 결론은 암기하세요. 자, 보시면 볼게요. 법원의 경합이라고 돼 있죠? 법원의 경합. 자, 법원의 경합하는 경우에도 원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에 들어갈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즉, 우리 가장 법의 근본은 뭐예요? 가상상위법, 헌법이죠. 그죠? 그래서 개별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예를 들어서 침해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인정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이 우선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법이랑 특별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형법이랑 예를 들어서 특정 경제 뭐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면 형법은 일반법이고 이게 특가법이 그죠? 요게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죠? 민법이랑 상법이랑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상사에 적용되는 건 상법이 적용되죠. 특별법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거고 신법 우선의 원칙은 요거는 그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민법이 있으면 개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최신 개정된 게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신법이랑 국법 사이에는 당연히 신법이 효력을 갖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게 들어가요.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유리의 원칙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에 적용될 거냐.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리의 원칙이라는 거 의의 뭐예요?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되고 있을 때. 그죠? 그 요거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다 살짝 밑줄 긋고요. 자, 관련 조문. 이거는 조문이 근거 조문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관련되는 조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연습이에요. 관련된 조문은 법단 취계를 뽑아낼 수 있는 조문이 전부 다 근거 조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근기법 15조에 의할 때, 그죠? 근로기준법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이 되죠. 요거 반대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뭐예요? 그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근기법 97조를 일단 근거로 삼았는데 이건 판례 때문에 볼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그 또 근로기준법이 정한 거는 최저 조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관련 조문들이 이렇게 있다.
그죠? 이런 조문들이 있다. 자, 유리성의 원칙 적용 여부 보시면, 자, 요게 보시면 1번이 여러분들 그 항상 책을 보실 때 논점하고요. 논점은 보통 이제 절 위주로 논점이 좀 나눠져 있는 확률들이 크고요. 절 위주로 분배를 해놨고, 그 절에서 뭔가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 목차 있잖아요. 목차를 조금 좀 한번 먼저 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도 해당 챕터에서는 기출문제가 어떤 주제들이 나왔고, 그죠? 어떤 요런 주제들이 있고, 그 크게 봐서 목차 보고 보잖아요. 그죠?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돼요, 같이. 자, 유리의 원칙 적용 여부 보시면 1번 취업 규칙과 근로 계약 있죠. 그죠? 요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죠? 요거는 저랑 같이 볼 겁니다. 요거는 같이 볼 거예요. 자, 보시면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이게 더 상위 법원이지만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근로계약이 적용이 됩니다. 판례는요. 우리가 판례집 요번에 여러분들 이거를 그 본문 뒤에다가 판례를 해놨더니 요거를 조금 떼어달라라는 좀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 휴대하시고 쉽게 그죠? 바로바로 옆에서 기본 교재랑 판례 펴볼 수 있게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기출문제를 다 하고, 아니, 기출문제가 아니고 이 기본 내용들을 다 하고 판례 해당하는 거 발췌해서 볼 거고요. 발췌해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내용을 하다가 판례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자, 법원의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 1, 2번에 이 유리성의 원칙과 관련된 이 판례 원문들을 좀 실어놨어요. 됐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자, 꺽쇠 표시를 하실 거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경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겠냐. 즉 유리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겠냐라는 거죠. 결론,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되셨죠? 거기 최근 판례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개별적 노사 합의라는 건 형식을 빌려가지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죠?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97조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더 하위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해당 부분은. 그죠? 그럼 97조를 반대 해석을 해보니까 근거예요. 그 17조를 반대 해석을 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근거가 근기법 97조가 하나 나온 거죠. 반대 해석을 했더니 이렇더라. 그 다음 근기법 94조를 보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죠? 요거 뭐라 그랬어요? 집단 동의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예요. 자, 94조를 보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근기법 4조를 보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노사 대등의 원칙을 대고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 규정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그죠? 이런 거를 다 취지를 고려하면 근기법 94조가 정하는 집단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니까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기법 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있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여기입니다. 키워드예요. 자, 집단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죠? 취업규칙이 아니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집단 동의 받았다. 그러면은 근로계약도 거기에 따라서 저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을 텐데 요거 94조의 이 집단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자,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됐죠? 됐죠? 여기 키워드예요. 자,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요.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포인트입니다. 개별적 동의. 개별적 동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불리하게 변경된 거.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내 태도입니다. 되셨죠? 요거를 좀 보시고요. 그래서 8번의 각주 보세요. 교재에. 8번의 각주 보시면 됐죠? 요거. 자, 보시면은 어디를 볼 거면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위와 같은 법리는 있죠. 네 번째 줄이네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자, 위와 같은 법리는 밑줄 그세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셨죠? 그래서 요 전제 조건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되셨죠? 요거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이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판례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딱 키워드는 딱 요거예요. 포인트는 딱 요거예요. 됐죠? 요거 딱 키워드 결론만 딱 아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논점은 오히려 단협과 취업규칙 3번이에요. 단협과 근로계약은 문제가 나올 게 없는 게 지금 판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가볍게 읽고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판례가 있는 거 위주로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보통 가볍게 읽으세요 라고 보통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볍게 하라는 표시를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까만색이나 샤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좀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되셨죠? 여기서 책이 되게 얇아요. 얇은데 여기서도 압축해 드릴 거예요. 네, 보세요. 넘어가요. 단협과 취업규칙 3번 보겠습니다. 문제점 있죠? 문제점. 이게 문제의 소재예요. 논의의 쟁점이고. 자, 그러면 단협하고 취업규칙이 있는데 보세요. 문제점은 지금 보시니까 조문에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단협하고 취업규칙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단협과 취업규칙 간에 유리성의 원칙이 적용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죠? 우리 판례 보시면 판례 학설은 긍부정설이 있고요. 판례 보시면 판례 요거를 암기를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논점이에요. 그래서 판례는요. 유리의 원칙을 부정합니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단협이 됐는데 보세요. 단협이 있어요. 단협이 있는데 검토 넘어가시고 단협이 있죠. 자, 취규가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자, 단협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단협이 개정됐는데 이게 불리하게 지금 개정이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겠죠.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보다 단협이 불리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단협이 불리하게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라고 보면 뭐하러 쓸데없이 단협을 개정했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협을 개정은 한 데에는 당사자들이 요거 적용 안 하고 요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사이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 개정 단협이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판례 보세요. 자, 단협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밑줄 단협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 개정된 단협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 됐죠? 요렇게 보는 게 당사자 의사에 합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검토는요. 요거는 대개의 경우에는 판례를 비판하는 거 아니면 판례의 내용을 따라가게끔 책을 좀 서술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검토 정도는 요거 답안지에 쓰실 때 요렇게 좀 보시고 연습해서 쓰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가 요렇게 하고 있는 게 타당하니 요렇게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검토 의견 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협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조합원은 스스로 계약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사적 장치의 원칙에 의해서 단협에서 불리한 근로조건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판단된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되셨죠? 요렇게. 근데 요 검토는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 책에 있는 걸로만 따라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맡기는데 저는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비판하는 그 판례를 명확하게 비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판례를 비판하는 걸로 가세요라고 제가 노티스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웬만하면 교재에 있는 순으로 좀 따라가시면은 논리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아요. 책을 그렇게 해서 서술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단협과 취업규칙은 전통적인 논점이니까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 요거는 검토 규정은 요거 그 근로계약하고 그죠? 취업규칙 사이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취지
근로자 보호하려는 근기법의 입법 취지 같은 거 고려하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계약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판례에 갔습니다. 판례랑 동일하게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3절에 근기법상 근로자 보겠습니다. 자, 근기법상 근로자 볼 건데요. 요거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 인트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기법상 근로자. 자, 근기법상 근로자가 왜 문제가 되냐. 자, 근기법은 여러분 뭐예요? 강행 규정이죠. 대부분의 규정이. 그래서 근기법은 뭐예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개별적인 근로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근기법상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자,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 요런 관점에서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조법상 근로자 나오고 근기법상 근로자 나올 때 입법 목적이 다르다 라는 거 할 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쓰실 거면 이게 지금 판례에 다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판례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는 어디를 볼 거냐면 노조법상 근로자 보시면 4절에 노조법상 근로자 보시면 입법 목적 있죠. 로마자 2번. 거기에 있어요. 요거는 챙겨 놓으세요. 근기법상 근로자든 노조법상 근로자든 둘 다 입법 목적에 대한 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근로기준법은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노조법은 있잖아요. 노무 공급자들 사이에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즉 노동 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느냐. 요 목적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정의 규정도 다르고요. 입법 목적에 따라서 정의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직접적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를 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개입해서 보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돼야지만 근기법을 적용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케이스들이 보세요. 자, 판례 3, 4, 5, 6의 근기법상 근로자들이 문제되는 판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보시면 자, 보험회사 지점장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인정이 될 건가? 정수기 설치 엔지니어가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나? 학원 강사 내지는 채권 출시원, 플랫폼 종사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보면 이게 약간 우리가 근기법상의 근로자라고 보는 일반적인 거 하고요. 약간 이 사람은 사장님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막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섞여 있으면 판례가 판단하는 판단 기준들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요소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들이 좀 높네. 종합했을 때 근기법 적용해야겠다. 됐죠? 어떤 요소들은 이거는 개인 근로자성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성이 좀 높네. 이러면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싹 다 적용 안 되는 거죠. 근기법 적용이 안 되면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여야지만 인정되는 것들,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다 인정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만, 우리가 판례는 뒤에서 할 거고요. 문제만 살짝 구경하면, 이번은 문제만 구경하면 이게 18년도 기출시험이에요. 18년도 기출시험이에요. 이걸 지금 푼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문제를 볼 때는 문제 먼저 봅니다. 문제 먼저. 요거 이렇게 살짝 보고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문제 먼저. 자, 보시니까 문제가 딱 보세요. 갑은 A 회사에게 근기법 56조 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게 지금 말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결국은 갑은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런 문제예요. 즉 무슨 소리야?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가산임금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판례 판단 기준 다 배울 거고요. 이 갑이 보시면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근로자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판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그걸 포섭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자, 문제 보실 때 일단은 문제를 보셔서 논점을 잡고요.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하는 거구나. 그러면 판례 판단 기준 뒤에서 배울 거예요. 내규상 씨 기억나시죠? 1차 때 했죠? 그 내규장 씨가 개전시장을 소독하는 위대한 일을 하다 급세서 하셨잖아요. 뒤에서 할 겁니다. 그죠? 그거를 보면서 이미 이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입법 목적에 따라 이렇게 되고 최근 판례 태도가 그렇게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지를 살펴보자. 장악하고, 그죠? 문제를 읽는 겁니다. 이게 되셔야 베스트예요. 자, 보시면. 자,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래요. 그죠? 그 매장을 하고 있는데 각 매장에서는 A사와 체결한 판매 용역 계약이래요. 근로계약이 아니네?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관련이 있어요? 아니죠. 실질에 의한 거죠. 실질. 여기 그래서 계약 나왔구만. 자, 따라 A사의 제품을 판매하고요.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받는데요. 임금이 아니네? 매월 받는 게 아니네. 수수료 형식으로 받네. 이거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판단해봐야겠죠. 자, 이들의 근무 기간은 4년 내지 10년이네요. 아, 단기간이 아니구나. 그죠? 상당 기간 근속을 했네. 됐죠? 그 다음 판매 용역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는 월 매출액의 매장 수수료율 곱하기 개인 수수료를 산식으로 산출을 하되, 요거 보니까 기본급도 있네. 매니저 300, 시니어 250, 주니어 이렇게 돼서 85%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 그럼 딱 상한 수준도 정해져 있고요. 상한이 정해져 있네요. 수수료의 형식이지만 어느 정도 기본 월 급여가 보전이 되는 승격도 있네. 됐죠? 요거. 그 다음 보니까 판매 용역을 체결한 갑 주니어래요. 갑을 포함한 A사의 모든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서 출퇴근하면서 A가 정한 가격으로, 그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그죠? 내규상, 그죠? 개전시장, 계속성, 전속성, 그 다음에 시장, 업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다 지정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원래 20만 원짜리인데 40만 원에 팔 수 있지가 않아요. 정한 가격으로 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본인이 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됐죠? 상한선도 정해져 있고요. 정한 가격으로 A사 제품 판매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매장의 판매 실적과 근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요. 그리고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했습니다. 아, 이거 상당한 지휘감독하네. 지휘감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로제공이 종속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휘 감독을 실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표지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시를 전달을 했네요. 근태도 점검했고요. 그죠? 근태를 이유로 요거 매출 부진을 이유로 해지하기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할 때 사전 승낙을 받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판매 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하는데 요 비용을 모두 A사가 부담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사장님이라 그러면 내가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님이면 내가 이득도, 내가 손실도 다 책임을 지잖아요. 즉 위험 부담을 내가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을 쓰더라도 이거 다 비용 다 회사가 낸대요. A사가 낸대요. 그러면은 나는 위험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죠? 하한선도 보장이 돼 있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대신에 이익도 내가 가져가지 못하죠.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고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대요. 비용 부담을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 자,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게 나오죠. A사는 본사 직원과 달리 판매원들에게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대요. 아, 마치 복무규율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나와 있죠. 이건 그럼 사장님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다른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요. 됐죠?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해고요. 그죠? 3.3% 뗐네. 근로자면은 4대 보험 다 떼고 원천 공제하고 줬을 텐데, 사업소득세 뗐는데? 4대 보험이 가입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표지들이 있지만 나머지 표지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쵸?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훨씬 더 커지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얘네 다 종합했을 때 판례 태도에 의하면은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특히나 요거는 급세사는, 그죠? 요거 뭐 4대 보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요거 소득을 어떻게 했는지 요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급여 부분 요런 것들은, 자, 얘는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부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것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노무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실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근기법 근로자성 요거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